철그럭 철그럭 그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한 유혹이었죠. 11살 철수에게 집안의 모든 고물은 달콤한 엿으로 변신하는 마법의 재료였습니다. 비록 그 끝엔 어머니의 불호령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아련한 그때의 추억이 그리우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해가 쨍쨍했던 초여름의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마루에 팽개치고 시원한 보리차 한 사발을 들이켜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나른한 오후의 공기를 가르는 그 운명의 소리가 들려온 것은 철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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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 순간 들이키려던 보리차 사발을 든 채로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영화 속 정지 화면처럼 말이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가 싶더니 이내 콩닥콩닥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 그 어떤 아름다운 선율보다 더 가슴 벅찬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 소리였으니까요. 제 귀는 토끼처럼 쫑긋 솟아올랐고 온 신경은 창밖 골목길을 향해 곤두섰습니다. 철그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속의 설렘도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저씨의 리어카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하얗고 널찍한 엿가락들이 산처럼 쌓여 있을 테고 그 달콤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안에는 벌써부터 단침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는 결코 공짜로 엿을 주시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제 주머니 속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아저씨가 좋아하는 보물들을 찾아낼 능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실을 나가셨는지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 눈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레이더가 되었습니다. 부엌 찬장 및 장독대 뒤 마루 및 어두컴컴한 공간까지 그곳에는 엿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적 보물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먼지 쌓인 빈 병들, 녹슨 고철 조각들, 짝 잃은 양말 한 짝까지도 제 눈에는 모두 달콤한 엿가락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보물섬 지도를 손에 든 해적 선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보물을 찾아내어 아저씨를 깜짝 놀라게 해드릴까?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나 큰 엿을 받아낼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저씨가 그냥 지나쳐 버리시기 전에 다른 아이들이 먼저 좋은 고물을 들고 달려나가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부엌문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자루 하나를 찾아 들고 본격적인 보물찾기, 아니 고물 수집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제 11년 인생 최대의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위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명확하게 제 귓가를 때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제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부엌 뒷문 옆 다 타버린 연탄재들이 쌓여있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 어머니께서 다 쓴 병들을 모아두시는 비밀 장소였죠. 저는 첩보원처럼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연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곳에는 보물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나뒹굴고 있는 빈 병들, 갈색 맥주병 서너 개와 투명한 칠성 사이다 병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봤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 꽤 큼지막한 엿한 덩어리는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병끼리 부딪혀 쨍하고 소리가 날까 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병주둥이에 묻은 먼지를 대충 옷소매로 쓱쓱 닦아내니 병들은 마치 저에게 어서 날 데려가줘 라고 속삭이는 듯 반짝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 보였죠. 수집한 병들을 품에 한가득 안고 일어서니 제법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감은 곧 달콤한 행복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혹여나 병을 떨어뜨릴세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잔뜩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제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하는 길, 장독대 뒤를 지날 때였습니다. 커다란 독들 틈새로 반쯤 파묻혀 있는 또 하나의 사이다 병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호라, 이것은 신께서 주신 추가 보너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히고 손을 뻗어 기어이 그 병까지 꺼내어 품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제 품은 빈 병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철그럭 척척 하는 경쾌한 가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따가운 오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고 골목길 한가운데에는 꿈에 그리던 엿장수 아저씨의 리어카가 떡하니 멈춰서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새하얀 옆판이 펼쳐져 있었고 아저씨는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쓴 채 연신 가위질을 하며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계셨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품에 안은 빈 병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와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리듬에 맞춰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아저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냥의 성공을 알리는 위풍당당한 행진이었습니다. 제가 빈 병들을 한아름 안고 나타나자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질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저씨는 밀짚 모자챙 아래로 그윽한 눈길을 보내며 저를, 아니 정확히는 제 품의 병들을 흘어보셨습니다. 허 녀석, 오늘 한 건 제대로 했구나. 어디 보자. 아저씨는 제 품에서 병들을 하나씩 건네받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병주둥이가 깨지지는 않았는지, 속에 이물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아저씨의 손길에 제 심장은 덩달아 조마조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트집을 잡아 엿을 조금만 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다행히 저의 첫 번째 수확물들은 아저씨의 엄격한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저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리어카 한쪽에 병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셨습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대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가 커다란 옆판을 향해 가위를 가져가셨습니다. 철그럭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하얗고 널찍한 엿가락 한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크고 두툼한 그야말로 대물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와 하고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제가 귀엽다는 듯 허웃으시며 엿가락을 신문지 조각에 대충 싸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엿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엿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고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사람처럼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골목 어귀에는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이 모여들어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저와 제 손의 엿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저를 놀려대던 녀석들도 섞여 있어 제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보란듯이 엿가락을 양손으로 잡고 톡하고 부러뜨렸습니다.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하얀 엿속살이 드러났고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부러뜨린 엿 조각 중 조금 더 큰 쪽을 골라 입안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딱딱했던 엿이 입안의 온기에 녹아내리며 찐득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단맛이 혀끝에서부터 온 입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머리가 찡할 정도로 달콤한 그 맛,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께 혼날 걱정도 숙제 걱정도 모두 하얗게 잊혀졌습니다. 오직 입안 가득한 행복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엿을 오물오물 씹으며 부러움의 입맛을 다시는 친구들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달콤한 성공의 맛을 만끽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빈병으로 바꿔 먹은 엿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지만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입안에 남은 끈적한 단맛의 여운은 저를 더욱 갈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딱 한 조각만 더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11살 철수의 식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빈병 몇 개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이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이제 마당에 굴러다니는 빈병 따위는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좀 더 큰 것, 아저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엿판을 통째로 내어줄 만한 대물이 필요했습니다. 제 눈은 하이에나처럼 집안의 살림살이들을 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멈춘 곳은 부엌 찬장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런 양은 냄비 하나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지고 손잡이 한쪽은 나사가 풀려 덜렁거리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냄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씌인 콩깍지는 그 낡은 냄비를 황금 성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건 분명 어머니가 버리려고 놔두신 걸 거야. 그래, 저렇게 찌그러졌는데 밥을 해먹겠어? 국을 끓이겠어? 내가 엿으로 바꿔 먹어 치워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가 순식간에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부엌 한구석에 있는 나무 의자를 낑낑거리며 끌고 왔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 까치발을 드니 겨우 손이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까봐 숨을 흡하고 들이마신 채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냄비를 끌어당겼습니다. 냄비가 선반에서 미끄러져 나오며 바닥에 쌓인 먼지를 흩날렸습니다. 덜렁거리는 손잡이가 달그락 소리를 냈을 때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화들짝 놀라 부엌문 쪽을 돌아보았지만 다행히 밖은 조용했습니다. 냄비를 품에 안고 의자에서 내려온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이것은 빈병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 자원이었습니다. 냄비에 찌그러진 굴곡 하나하나가 마치 엿가락의 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아저씨가 엿을 얼마나 많이 주실까? 제 상상 속에서 냄비는 이미 집채만한 엿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버리려던 게 맞을까? 혹시 어머니가 아끼시는 라면 전용 냄비면 어떡하지? 양심의 소리가 작게 속삭였지만 혀끝에서 기억하는 엿의 달콤함이 그 소리를 가볍게 묵살해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저는 냄비를 옷 속에 숨길 생각도 못한 채 보란듯이 옆구리에 끼고 다시 대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2차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이거. 제가 숨을 헐떡이며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이밀자 엿장수 아저씨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아저씨는 가위질을 멈추고 제 손에서 냄비를 낚아채듯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냄비를 두드려보고 무게를 가늠해보는 아저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 양은 이네? 이거 꽤 묵직한데? 어디서 났니? 아저씨의 질문에 저는 순간 뜨끔했지만 태연한 척 거짓말을 술술 내뱉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다 써서 버리라고 한 거예요. 손잡이도 고장났고 바닥도 다 탔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지만 아저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요 녀석 봐라. 하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저씨에게 중요한 건 냄비의 출처가 아니라 그것이 돈이 되는 양은이라는 사실뿐이었으니까요. 그래. 아주 훌륭한 고물이다. 자, 그럼 엿을 얼마나 줄까나.
아저씨가 엿 가위정을 옆판 위에 올렸습니다. 아저씨가 가늠한 위치는 제 기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에이 아저씨, 그건 너무 적죠. 이 냄비가 얼마나 큰데요. 저기까지는 주셔야죠. 저는 손가락으로 훨씬 더 넓은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빈병을 팔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흥정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가져온 물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확실한 보상이 필요했으니까요. 아저씨는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혀를 쯧쯧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 장사꾼 다 됐네. 욕심도 많지. 그래 옛다. 기분이다. 아저씨는 탕 하고 가위를 내리쳤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처음에 아저씨가 재단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덩어리였습니다. 널찍한 엿가락이 떨어져 나오자 제 입가엔 다시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작은 엿조각 하나를 더 집어드셨습니다. 자, 이건 덤이다. 우리 꼬마 단골 손님, 다음에도 좋은 물건 있으면 또 가져오너라. 알았지? 아저씨는 윙크를 하며 덤엿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윙크는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모를 의미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유혹이었죠. 저는 덤으로 받은 엿을 입에 쏙 넣고 냄비를 팔아받은 큰 엿은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덤엿의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공짜라서 더 맛있는 건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쓴 대가라서 더 달콤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칭찬과 달콤한 뇌물은 제 양심의 빗장을 완전히 풀러버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물건. 아저씨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엿을 오물거리며 벌써 머릿속으로 집안에 남은 또 다른 좋은 물건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양은 냄비와 맞바꾼 엿은 양이 제법 많아서 동네 친구들에게 인심 좋게 한 조각씩 나눠주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가 졌습니다. 엿이 줄어들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고 이 달콤함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빈병도 없고 냄비도 이미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마루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던 제 시선이 무심코 마루 밑 어두운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도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검정 고무신. 그것도 한 것이 아닌 어머니가 며칠 전 장날에 큰맘 먹고 사오신 새 신발이었습니다. 아직 흙 한 번 묻지 않은 새까만 고무신이 하얀 코를 뽐내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 돼. 저건 진짜 안 돼. 저거 가져가면 난 죽어. 머릿속에서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빈 병이나 찌그러진 냄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 고무신은 어머니가 밭을 갈 때 신으려고 아껴두신 어머니의 소중한 발이 되어줄 물건이었습니다. 저걸 엿 바꿔 먹는다는 건 단순히 혼나는 수준을 넘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그러셨거든요. 고무신은 고물 중에서도 최고급이라고. 저 새까맣고 질긴 고무신이라면 아마 제 팔뚝만한 엿가락, 아니 엿판의 절반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홍수처럼 고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마루 밑으로 내려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금지된 과실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개가 물고 갔다고 하지 뭐. 아니면 쥐가 갉아먹어서 버렸다고 할까? 터무니없는 변명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갈등의 시간은 길었지만 결단은 찰나였습니다. 엿의 유혹은 악마의 속삭임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고무신 한 짝을 잡았습니다. 서늘하고 매끄러운 고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나머지 한 짝도 마저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손에 든 검정 고무신은 저에게 지옥행 티켓이자 천국의 달콤함을 맛보게 해줄 열쇠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딱 한 번만 먹을게요. 나중에 커서 제가 예쁜 구두 사드릴게요. 속으로 되지도 않는 약속을 중얼거리며 저는 고무신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주변을 살피며 후다닥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저의 운명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엿장수 아저씨조차 제 손에 들린 새까만 고무신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새 것 아니냐? 하는 아저씨의 의심 어린 질문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다급하게 쏟아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발이 아프대요. 어머니가 바꿔먹으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삑사리가 날 정도로 높았고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마도 다 알고 계셨겠지요. 철없는 꼬마의 대담한 범죄를. 하지만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고무신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저씨는 옆판의 4분의 1은 됨직한 제 얼굴만 한 거대한 엿 덩어리를 떼어주셨습니다. 묵직한 엿을 받아들고 골목길을 달려 나와 동네 방앗간 뒤편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이라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대한 엿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와자. 이에 달라붙는 쫀득한 식감과 함께 농축된 단맛이 밀려왔습니다. 빈 병이나 찌그러진 냄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맛이자 금지된 쾌락의 맛이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입안 가득 엿을 우겨 넣으며 저는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홀함은 5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엿이 반쯤 줄어들었을 때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입안에 엿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신발이 없어진 걸 바로 아실 텐데, 냄비 없어진 것도 아실 텐데,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엿을 씹는 턱관절이 덜덜 떨렸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방앗간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여 쏘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분명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엿을 먹고 있는데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이게 엿이 넘어가는 건지 불안 덩어리가 넘어가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체한 듯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남은 엿을 차마 다 먹지도 못한 채 저는 종이에 엿을 대충 싸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끈적한 흔적을 손등으로 박박 닦아내며 저는 죄인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림자는 길어졌고 제 공포심도 그만큼 길게 늘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방구석에 엎드려 숙제 공책을 펴놓았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귀는 오직 대문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끼익하는 대문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엄마 왔다. 평소라면 엄마 하고 달려나갔을 테지만 그날은 대답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셨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고는 다시 책상에 코를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스럭거리며 장을 봐온 꾸러미들을 부엌으로 옮기셨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저녁 준비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마질 소리, 물 끓는 소리가 평화롭게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기 있던 냄비가 어디 갔지? 어머니의 혼잣말이 제 방문을 뚫고 들어와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철수야,
너 혹시 부엌에 있던 찌그러진 냄비 못 봤니? 아니요. 전 몰라요. 숙제하느라 방에만 있었어요.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듯 잠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제발 냄비는 그냥 넘어가라. 하고 비는 순간 더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어휴, 날이 덥네. 밭에 갈 때 신을 고무신이나 좀 꺼내놔야겠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마루 쪽으로 향했습니다. 뚜벅뚜벅. 그 발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마루 밑을 들여다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초, 2초, 3초. 영겁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서신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마당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역광 때문에 어머니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 평소에 다정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하며 억눌린 분노가 서린 목소리.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리다 못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와. 짧은 한마디에 저는 죄수처럼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뒷산에서 꺾어온 쌀이나무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늘고 매서운 그 회초리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른대로 말해. 냄비랑 고무신 어디 갔어? 엿 바꿔 먹었어요. 흐엉엉. 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저는 1초도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엿이 그렇게 먹고 싶더냐? 어미 신발을 훔쳐다가 엿을 바꿔 먹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신발 새로 사드릴게요. 저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니도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종아리 걷어. 언명에 저는 훌쩍거리며 바지단을 무릎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종아리가 드러나자마자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하나. 남의 물건에 손대면 돼, 안 돼? 짝. 안 돼요. 흐엉. 둘.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짝. 절대 안 할게요. 엄마. 회초리가 종아리에 감길 때마다 빨간 줄이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종아리의 아픔보다 더 아픈 건 회초리를 내리치시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본 어머니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새 고무신 하나 사기 힘들었던 어머니의 고단함, 그리고 아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절박함이 그 매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울음소리는 아파요에서 죄송해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맞아서 아픈 것보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사실이 더 서러워 엉엉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회초리를 던져버리고는 돌아앉아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매서운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방 안가득 채운 것은 비명소리가 아닌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의 울림이었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이불 위에 엎드려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종아리는 화끈거렸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저녁밥을 달라고 할 염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안티프라민 연고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걷어올린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셨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어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쓰라림은 사라지고 시원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에구 이 못난 놈아. 그렇게 엿이 먹고 싶었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거치고 평소의 다정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동그랗고 알록달록한 왕눈깔 사탕이었습니다. 장 보면서 넣어주려고 하나 사왔다. 밥도 굶고 울다가 자면 쏙 버린다. 이거라도 입에 물고 자거라. 어머니는 불을 끄고 나가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까 먹었던 엿보다 훨씬 작고 딱딱했지만 입안에서 굴릴 때마다 느껴지는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엿보다 달콤했습니다. 혀끝에는 단맛이 맴돌았지만 목구멍으로는 짭짤한 눈물 맛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종아리의 화끈거림과 입안의 달콤함,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뒤섞인 그날 밤. 저는 사탕을 볼이 미어지게 물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가슴 벅차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가끔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리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찌그러진 냄비와 새 검정 고무신, 그리고 어머니의 회초리와 눈깔 사탕.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쌉싸름하고도 달콤했던 추억의 맛.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치른, 하지만 가장 값진 간식의 맛이었습니다. 보고 싶네요, 어머니.